태연 씨는 10년 넘게 버려진 오래된 트럭에서 살고 있다. 물론 그곳은 그가 꿈꾸던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는 막 65세가 되어 도시 외곽 바이지악 지역의 노숙자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오래되고 고장난 장치라도 수리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정비공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노숙자들은 그의 재능을 크게 감사히 여겼고 종종 해변에서 주워온 시계, 전기 스토브, 선풍기 등 온갖 부서진 물건을 가져와서 수리하게 하곤 했습니다. 어떤 물건들은 새건일 때보다 그의 손을 거친 뒤에 더 잘 작동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벼룩시장에 팔았고 아무도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으로 수입의 절반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태연 씨는 가난한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숙인들처럼 술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내가 술을 조금 마시는 건 추운 날씨의 병을 이기기 위해서일 뿐이다. 그로 인해 그는 지역사회에서 더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그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삶에 짓밟히면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7월의 어느 더운 아침, 진우라는 노숙자가 태연 씨에게 오래된 텔레비전을 가져다 준다. 여기는 그대로 보존돼 있지만 꽤 오래된 물건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평면 TV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우는 무거운 TV를 바닥에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태연 씨는 땀을 닦고 TV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 고칠 필요는 없지만 부품으로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 벼룩시장에 팔 수도 있어. 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그냥 벗어줘. 돈도 나눠줄게. 와인 한 병도 줄게. 태연 씨는 그저 웃으며 손을 들어 동의했다. 그는 TV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트럭 안으로 옮기기보다는 트럭 바로 앞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는 뒷면 커버를 제거하면서 회로 기판에 쌓인 두꺼운 먼지층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부드러운 털이 달린 소를 집어들고 먼지를 쓸어내려고 했지만 텔레비전 안쪽 구석에 무언가 눈에 띄자 멈췄다. 작은 포장물을 비닐봉지에 밀봉한 후 테이프로 봉인합니다. 태연 씨는 그것을 주워 올리며 더 빨리 뛰었다. 이게 뭐야? 누가 TV에 물건을 숨겼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서둘러 바깥층을 벗겼다. 비닐봉지를 여는 순간 금반지, 브로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공기 중에서 쟁그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꾸러미 안에는 돈 뭉치가 들어 있었는데 50만 밴드 지폐가 모두 고무줄로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태연 씨의 입이 벌어졌고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행운은 운명의 선물. 그는 엇갈린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잠시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새로운 삶, 머리 위에 지붕을 갖는 것, 힘든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는 눈을 살짝 감았다. 그는 진우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진우는 종종 물건을 팔아서 번 돈을 나눠 가질 때 부정행위를 하곤 했기 때문이다. 진우는 항상 절반으로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태연 씨에게 5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줬다. 그래서 그는 그 돈을 자신이 갖기로 결심하고 퇴색한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태연 씨는 평소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사기 위해 조용히 근처 슈퍼마켓으로 걸어갔다. 그는 옛 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갔는데
그의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즐거웠다. 하지만 그가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갑자기 60대 노인이 도리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부인은 흐느낌을 참으려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여러 번 닦았다. 무언가가 태연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재촉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노부인은 고개를 들고 그녀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절망에 가득 찬 눈을 했습니다. 태연 씨는 자기 자신을 돌보려고 노력했지만 더러운 모습과 낡은 옷차림은 여전히 그가 노숙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트램 부인은 대답하기 전에 약간 주저했다. 고맙긴 하지만 도움을 주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들. 제 며느리가 실수로 매우 중요한 물건을 버렸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전부 모아서 거기에 숨겨두었는데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노부인은 딸꾹질을 하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노부인의 말은 태연 씨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입술을 깨물고 오랫동안 늙은 여자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녀는 그것이 오래된 TV라고 말했죠. 80년대의 매우 오래된 유형입니다. 그 노부인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태연 씨는 이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내 차가 바로 모퉁이에 있어요. 당신이 나를 따라온다면 나는 당신에게 한 푼이라도 갚을 것입니다. 그 노부인은 말이 없이 숨이 막혀서 그저 일어섰습니다. 감정으로 다리가 떨린다. 태연 씨는 그녀를 그의 오래된 트럭 쪽으로 인도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돈이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진짜 주인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연 씨는 노부인을 자신의 오래된 트럭 쪽으로 인도했다. 그 노부인은 마치 방금 들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그를 따라갔지만 희망의 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트럭에 도착하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에 작은 칸을 뒤졌다. 돈과 보석은 그가 오래된 텔레비전에서 발견했던 것과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늙은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조심조심 그것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여기 티베에서 발견한 돈과 보석이 전부 있습니다. 아가씨. 그 노부인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만지며 익숙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열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폭로되자 눈물이 터져 나왔다. 맙소사, 저기 있네요. 저는 평생 모든 돈을 저축하고 모아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태연 씨의 손을 꽉 쥐고 거듭거듭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다행히 돈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이건 당신의 돈이고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노부인은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 정말 친절해.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아, 제 이름은 혜진 씨예요. 그리고 저는 태연이에요.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울음을 멈추고 꾸러미에서 돈 한 뭉치를 꺼내 태연 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돈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내 마음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아. 태연 씨는 앞에 놓인 돈을 보며 잠시 주저했다.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마침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돈의 작은 부분을 받았습니다. 딱 이 정도. 나머지는 당신이 가져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혜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나요? 왜 이렇게 혼자 살아? 태연 씨의 눈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저는 가족이 있었지만 삶이 험난해져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감사의 표시로 저희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태연 씨는 머뭇거렸다. 그가 집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정말이야요. 하지만 혜진의 진심 어린 눈빛이 그를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그는 웃었다. 혜진 씨의 집은 작고 조용한 골목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늑한 방갈로입니다. 태연 씨는 집에 들어서자 형언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다. 진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혜진 씨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다. 곧 따뜻한 음식이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생선조림, 야채 수프, 황금빛 튀긴 두부 등 간단한 요리이지만 고향의 풍미가 가득합니다. 드세요. 혜진 씨는 웃으며 말했다. 태연 씨는 젓가락을 들고 천천히 두부 한 조각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그는 이 맛을 맛본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단순한 식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수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아들과 며느리만 남았지만 요즘은 자기 집에서도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녀의 아들은 아내의 말을 듣고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아내를 혼자 살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평생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모든 돈을 저축하고 또 저축해왔는데 지금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태연 씨는 어떻게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모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이전에 똑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중병으로 사망한 후 그의 딸은 그가 애착을 갖고 있던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어느 날 그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방랑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버린 오래된 물건에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는 혜진 씨를 보면서 수년 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을 팔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없어진 후에는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식사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태연 씨는 떠나기 전 두 손을 등 뒤로 모으고 문 앞에 서서 혜진 씨를 바라보았다.
무엇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와. 나는 별로 없지만 적어도 들을 수는 있어. 혜진 여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가득 채우며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태연아. 널 만나서 다행이야. 태연 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서 걸어갔다.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이 훨씬 더 큰 일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낡은 트럭으로 돌아와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방황하던 세월, 그리고 방금 먹은 따뜻한 식사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약간 변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이것이 폭풍 후 같은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도 태연 씨는 일상생활을 이어갔으며 오래된 물건을 수리하고 고철을 모아 생계를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직도 혜진 씨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 친아들에게 냉대받은 탓에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느낌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그가 고장난 선풍기를 정성스럽게 수리하고 있을 때 그의 트럭 앞문에서 살짝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들었는데 그의 앞에는 바로 혜진 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봉지를 손에 쥐고 있었고 구운 음식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케이크를 몇 개 만들었어요. 먹어보고 당신의 취향에 맞는지 보세요. 태연 씨는 서둘러 오래된 수건으로 손을 닦고 쿠키 봉지를 꺼냈다. 너 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구나. 혜진 여사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말하지 마. 그냥 감사드리고 싶어. 두 사람은 앉아서 향기로운 케이크를 즐겼다. 태연 씨는 자기를 아끼는 사람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본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 느낌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혜진 여사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요즘 들어 그녀의 아들 동현이는 점점 더 뚜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는 항상 다투기 위한 변명을 찾았고 그녀가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했습니다. 태연 씨, 저는 그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원래는 순종적이고 효도심이 강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태연 씨는 생각에 잠긴 채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통을 느꼈다. 그는 또한 가족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믿었지만 친인척에게 버림받기 전까지는 그랬다. 무슨 짓을 할 거야? 그는 물었다. 혜진 여사는 오랫동안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이 집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제 집에서 추위에 살고 싶지도 않아요. 태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팔고 싶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마. 그 집은 내 인생의 작품이야. 팔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지.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있더니 혜진 여사가 일어나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태연 씨. 그냥 이야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혜진 씨의 모습이 골목길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태연 씨는 갑자기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느 늦은 오후, 태연 씨가 막 일을 마치고 있을 때 멀리서 갑자기 큰 소리로 논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무력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너는 너무하구나. 동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는 어머니를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많으시고 혼자 사는 건 불편하거든요. 집을 팔면 더 작고 편안한 아파트를 사드리겠습니다. 동현이 으르렁거렸다. 엄마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당신이 더 이상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렇지. 이 집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알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왜 그걸 간직하고 계세요? 동현은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연 씨는 눈살을 찌푸리고 논쟁의 근원지를 향해 재빨리 걸어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는 혜진 여사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 있었다. 그 사이 동현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마도 그의 아내인 듯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태연 씨가 다가와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현 씨, 이 문제는 성급하게 결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동현은 그를 돌아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세요? 저는 외부인일 뿐이지만 혜진 부인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지 몰라도 이 집은 그녀의 전부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거리로 내쫓고 싶습니까? 동현이 투덜거리며 그의 목소리는 냉소로 가득 차 있었다. 너는 누구인데 나한테 설교해? 넌 내 엄마한테 뭐야? 혜진 씨는 화가 났다. 동현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동현은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러자 동현의 아내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계산적이었다. 엄마, 우리는 그저 당신을 돌보고 싶을 뿐입니다. 좀 더 생각해 주세요. 외부인이 당신의 결정을 흔들지 않도록 하세요. 태연 선생은 분노로 떨면서도 눈에는 주저함이 엿보이는 혜진 여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그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현은 혜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더니 아내를 끌어당겼다. 숨막히는 침묵이 남았다. 태연 씨는 혜진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당하지 마. 혜진 여사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고맙구나, 태연아. 정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연 씨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태연 씨는 낡은 트럭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생, 상실에 대해 생각했고, 이제는 친아들의 강요로 익숙한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허약한 노파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언젠가 동현이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고, 다음에는 그저 말만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태연 씨는 혜진 씨가 다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왔다. 그는 담요를 끌어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감돌았다. 그는 진짜 폭풍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아들과의 다툼 이후 며칠 동안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집을 쉽게 팔 수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여러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그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태연 선생님을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얼굴에는 뚜렷한 피로감이 드러났습니다. 태연 씨는 곧바로 깨달았다. 잠이 안 와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혜진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었다. 계속 걱정이에요. 집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매일 아들의 압박을 견뎌내며 이렇게 살면 저도 지칠 거예요. 태연 씨는 잠시 침묵한 후 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곳을 떠나 더 평화로운 곳을 찾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혜진 여사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집을 나간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태연 씨도 대답이 없다. 그는 혜진이 아들의 학대를 계속해서 견뎌내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녀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녀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태연 선생의 예상대로 동현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태도로 혜진을 부드럽게 설득하지 않고 직접 그녀를 난처한 처지에 몰아넣었다. 엄마, 집 살 사람을 찾았어요. 동현이 말하며 종이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그들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서명하세요. 혜진 씨는 앞에 놓인 종이를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말했잖아. 집 팔고 싶지 않다고. 동현은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가 더욱 짜증스러워졌다.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 왜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니? 그냥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랄 뿐이야. 혜진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다른 집은 필요 없어요. 그저 여기, 내가 평생을 보낸 곳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동현이 탁자에 손을 내리치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이 세세요? 언젠가 이 집이 황폐해지고 당신이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 걸 원하세요. 혜진 여사는 눈물을 참고 돌아섰다.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지만 동현은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서명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동현은 중얼거리며 아내에게로 돌아섰다. 가자. 동현이 문을 나서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힘을 쓰고 싶지 않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혜진 여사는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연 씨는 낡은 트럭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혜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괜찮으세요?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한참 후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태연아. 난 생각지도 못했어. 오후의 햇살이 점점 사라지자 혜진 씨는 한숨을 쉬더니 태연 씨를 바라보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태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당신은 평생 아들 걱정에 바쳤지만 이제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계속 당신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벼랑 끝까지 몰리기 전에 떠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혜진 여사는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당신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태연 씨는 그녀 곁에 있는 것 외에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혜진 씨는 갑자기 말을 이었다. 저는 시골에
교회에 오래된 집이 있어요. 저는 그 집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가 물려주신 집이거든요.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연 씨는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압력이 없는 곳,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혜진 씨는 잠시 생각한 뒤,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혼자 사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답했다. 태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혼자 살 필요는 없어요. 혜진 여사는 놀라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아마도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동현이 더 나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태연 씨도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와서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들은 동현과 그의 아내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아 조용히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른 아침, 도시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 혜진 씨와 태연 씨는 버스를 타고 그녀가 평생을 보낸 곳을 떠났습니다. 혜진 여사는 창밖을 내다보며 익숙한 집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뺨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긴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 멀리서 태양이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를 알렸습니다. 버스는 번잡한 도시와 슬픈 추억을 뒤로한 채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혜진 여사는 조용히 앉아 그녀의 눈은 밖의 넓은 들판을 따라갔고 그녀의 마음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애착을 갖고 있던 곳을 떠나야 할 날이 오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친아들의 강요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태연 선생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강력한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겪은 일을 이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하고 거처를 잃고 결국 집 없이 지내는 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혜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반나절을 여행한 후 버스는 교회에 있는 작은 역에 정차했습니다. 혜진 씨와 태연 씨는 내려와서 시골의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더 이상 경적 소리도 없고 좁은 거리도 없으며 오직 나무가 늘어선 도로와 바람에 흩날리는 익은 쌀 냄새만 있을 뿐입니다. 제 집은 여기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어요. 혜진이 약간 그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대나무줄 사이에 작은 집들이 자리 잡은 조용한 마을 길을 따라 가방을 끌고 갔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까지 펼쳐진 들판이 보입니다. 혜진의 마음에 점점 평화가 찾아왔다. 이곳은 그녀가 자란 곳이고 가족을 꾸리기 위해 떠나기 전 행복한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튼튼한 방갈로 앞에 멈췄습니다.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얼룩이 지고 벽에는 얼룩이 조금 있지만 이곳은 여전히 색다른 따뜻함을 풍긴다. 혜진 씨는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설렘을 느끼며 문을 열었다. 내부는 그녀가 떠난 날과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가구에는 약간의 먼지가 덮였지만 망가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태연 씨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는 구석구석을 청소했고, 태연 씨는 낡은 나무 문을 수리하고 전기 배선과 물 공급을 점검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작은 집에서는 빗자루로 바닥을 쓸는 소리와 끌질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집은 더 상쾌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혜진 씨는 간단한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야채 수프 한 그릇, 계란 프라이 한 접시, 생선 조림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새로운 집에서의 첫 식사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식사를 한 지 오래됐어요. 혜진 씨가 안도감에 눈을 빛내며 말했다. 태연 씨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만 지었다. 기분이 어때요? 떠난 걸 후회하시나요? 혜진 여사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서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매일 당신의 집이 여전히 당신의 집인지 아닌지 걱정해야 합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화가 가장 소중한 거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서 마당에서 벌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은 새로운 집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피난처가 아니라 속할 곳을 찾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점차 새로운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태연 씨는 혜진 씨를 도와 집 안가구를 수리하기 시작했고, 혜진 씨는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을 돌보았다. 삶은 단순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은 이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태연 씨가 마당에서 오래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을 때 혜진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작은 수리점을 열 수 있을까요? 그녀는 물었다. 태연 씨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망가진 물건을 고쳐준다는 말인가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기술이 있고 마을에는 수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리셉션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태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시골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수리점이 흥미로울 거예요. 혜진 씨는 웃으며 그럼 한번 해볼까요? 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태연 씨의 수리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은 없고 마당 한 구석에 수리 키트 몇 개가 있을 뿐이었지만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고장난 선풍기, 멈춰선 시계, 심지어 모터가 타버린 블렌더까지 가져왔습니다. 태연 씨는 진심을 다해 일하며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의 기술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의 대가를 지불했고 어떤 사람들은 채소와 결혼 증명서를 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종종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더 이상 끝없는 나날들의 연속이 아니라 목적과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혜진 부인이 마당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자 심장이 멈췄다. 동현이는 거기 서 있었는데 표정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여전히 똑같은 소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움을 잃은 듯했다. 엄마, 아직도 들어갈 수 있어요? 동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뭉클하게 솟아올랐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세요. 동현이 들어와서 집안의 단순한 주변 환경을 훑어보았다. 그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 미안해요. 동현이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떠난 후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됐어요. 혜진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다. 정말로 그걸 이해해요. 아니면 그 엉터리 집이 더 이상 당신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는 집에 가야 해. 내가 사랑이 뭔지 진정으로 알게 되면 돌아와. 동현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떠났다. 혜진 여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의 모습이 사라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고통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집을 찾았다는 걸 알았고 마당에 선풍기를 고치던 남자가 그녀가 결코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동반자였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혜진 씨는 현관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나무 뒤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내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전보다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당장은 안도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는 여전히 그녀의 친아들이었고 그녀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연 씨는 멀리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심조심 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뿐이었다. 혜진 여사는 한숨을 쉬며 안으로 돌아서 그의 옆에 앉았다. 그가 정말로 후회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태연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혜진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티컵 가장자리를 더듬었다. 동현이가 사과하러 돌아오길 바라지는 않아. 그저 가족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기를 바랄 뿐이야. 태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시간만이 치유할 수 있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도 그들의 삶은 평화롭게 이어졌습니다. 태연 씨의 수리점은 점점 더 붐비고 혜진 씨도 손님 접대와 차 만들기로 더욱 바빠지고 있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매일 오후 일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종종 현관에 있는 덮인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어느 날 저녁, 태연 씨가 오래된 라디오를 수리하고 있을 때 혜진 씨가 손에 스카프를 들고 나왔습니다. 해보렴. 그녀가 그의 어깨에 스카프를 두르며 말했다. 태연 씨는 약간 놀랐지만 그래도 순종적으로 따랐다. 따뜻한 울 스카프는 바느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을 줍니다. 며칠 전에 뜯은 거예요.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루 종일 비 속에 있는 당신을 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연 씨는 수건 끝을 살짝 쥐며 온기를 느꼈다.
누군가가 그를 그렇게 걱정한 지는 오랜 시간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는 눈으로 말했다. 혜진 여사는 그저 웃으며 돌아섰지만 그녀의 뺨은 살짝 붉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이 수리점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특별한 방문객이 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아들 동현은 더 이상 지난번처럼 차갑거나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 대신 그의 눈은 당혹스러움과 약간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들어와서 잠시 서 있다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어요. 혜진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앉으세요. 동현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고 그의 눈은 약간 주저했다. 그는 집 안을 조금 둘러보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혜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가 더 평화로워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저축한 돈이에요. 엄마께 작은 보상으로 보내고 싶어요. 혜진 여사는 봉투를 보았지만 서둘러 받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다. 동현아, 나는 내 돈이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돈 봉투가 아니라 진짜 가족이야. 동현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까지 어머니에게 물질적인 보상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는 어머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엄마. 그는 부드럽게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혜진 씨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집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돌아와요. 동현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떠났다. 혜진 여사는 아들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혜진 여사는 현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연 씨는 나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그의 옆에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괜찮으세요? 그는 물었다. 혜진 여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모르겠지만 동현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그들은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앉아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삶이 정말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불분명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동현을 만난 후에도 혜진은 아들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동현의 사과만으로는 지난 일을 다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서둘러 믿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부정할 수 없었다. 태연 씨는 여전히 그녀 곁에서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즉시 있거나 용서하라고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들은 치유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연 씨의 수리점은 점점 더 많은 손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리할 물건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숙련된 근로자였을 뿐만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연 씨가 골동품 시계를 수리하고 있을 때 혜진 씨가 살짝 웃으며 들어왔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물었어요. 태연 씨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 사람은 누구야? 혜진 여사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중년 남성, 성공한 듯해. 전문 정비공이었는지 묻습니다. 태연 씨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혜진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전화번호를 남기고 그 일에 관심이 있다면 전화하라고 했어요. 태연 씨는 작은 종이를 받아 그 위에 적힌 숫자를 살펴보았다. 그는 전화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그는 오랫동안 이 마을의 단순한 삶에 익숙해져 있었고 슬픈 추억만 안겨주는 이 도시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의 생각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말했다. 돌아오고 싶지 않다면 돌아올 필요는 없어. 하지만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몰라. 태연 씨는 잠시 말없이 있더니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저녁, 태연 씨는 현관으로 나가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은 오후 비가 내린 뒤의 들풀과 축축한 흙 냄새를 실어왔다. 그는 정비공으로 일하던 시절을 회상하는데 그때 그의 손은 항상 기름 범벅이었지만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내가 죽은 날, 딸이 집을 팔았던 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거리로 나선 나를 기억해냈다. 그는 거기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평화로운 환경에 앉아 있노라니 그는 아마도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집과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다른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의 반대편에서 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훈입니다. 태연 씨 맞나요? 네, 저예요. 어제 문자 보냈잖아요. 제가 뭘 찾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성훈의 목소리에는 약간 흥분이 담겨 있었다. 당신의 기술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도시의 기계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로운 팀을 안내할 훌륭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고용하고 싶습니다. 태연 씨는 생각에 잠겼다. 저는 몇 년 전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제가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훈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도시로 돌아갈 필요는 없어. 이 지역에 작은 공장을 열 계획이야. 원하시면 짓는 걸 도와줘. 태연 씨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이곳을 떠나도록 강요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날 오후, 태연 씨는 혜진 씨에게 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듣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이 이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좋은 직장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태연 씨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이 단순한 삶에 익숙해졌어요. 제가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혜진 여사는 그의 손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도 다른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태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에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항상 그를 이해했고 그가 아직 말하지 않은 말도 항상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녀가 오를 수도 있겠어. 며칠 후 그는 성훈을 다시 만나 정식으로 협력을 수락했다. 그들은 마을 바로 안에 작은 기계 작업장을 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태연 선생님은 도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계를 수리하고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일은 더 바빠졌지만 그에게 전에 없던 기쁨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집 없는 떠돌이가 아니라 목적과 가치를 지닌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할 곳을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하루 종일 일한 뒤 손을 닦고 있을 때 혜진이 종이봉지를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그는 물었다. 혜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금 찹쌀떡을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태연 씨는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져서 옛날을 떠올리게 했다. 맛있네요 라고 그는 말했다. 혜진 여사는 그의 옆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태연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조용히 일몰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말할 필요는 없었지만 둘 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늦었지만 의미 있는 새로운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태연 씨의 기계 작업장은 커져갔습니다. 그는 기계를 수리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농사일만 했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태연 선생님을 진정한 선생님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그에게 수리할 물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의 많은 것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혜진 씨도 더 이상 걱정 속에 사는 늙은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항상 수리점에서 일하고 채소밭을 가꾸고 때로는 간단하지만 완전한 식사를 요리하는 데 바쁘다. 그들의 삶은 평화롭고 단순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완전합니다. 어느 날 아침, 태연 씨가 한 청년에게 물펌프를 수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을 때 이상한 남자가 공장 문에 나타났습니다. 저 동현이에요. 그는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혜진 여사는 아들을 보고 약간 어리둥절해했지만 이번에는 이전처럼 가슴 아프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태연 선생님에게 다가갔다. 오늘도 동현이가 왔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혜진 여사는 심호흡을 한 뒤 문 밖으로 나갔다. 동현은 어머니를 보고 눈이 부드러워졌다. 엄마, 그는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혜진 여사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동현은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요.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난번 이후로 많이 생각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화가 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혜진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동현은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가 떠나고 나서야 엄마가 없으면 집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됐어요. 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돌아오라고 부탁하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혜진 여사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은 부드럽지만 여전히 엄격했다. 화려한 말을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진짜로 무엇을 이해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동현은 침을 삼키고 대답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와 제 작은 가족의 이익만 생각했고,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다는 걸 잊었어요. 혜진 여사는 살짝 미소 지으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정말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동현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동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시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의 어머니요. 동현은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자신이 놓으면 잘못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였다. 그날부터 동현은 종종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급하고 악의에 찬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엄마의 질문에 더 귀를 기울였고 때로는 태연 선생님이 기계를 고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태연 씨는 처음에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는 동현이 혜진을 대하는 방식을 결코 잊지 못하지만 점차 동현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느 날 동현이가 할아버지를 도와 오래된 기계를 분해하려고 서투르게 드라이버를 들고 있을 때 그는 주저하며 태연 삼촌, 제가 미운가요? 라고 물었다. 태연 씨는 멈춰서서 동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거의 잃을 뻔했던 것의 가치를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부터 동현은 어머니와 태연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태연 씨가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동현 씨가 봉투를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연 삼촌, 공장 확장에 쓰려고 돈 좀 썼어요. 태연 씨는 동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동현은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바로 받아줄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보답하고 싶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태연 씨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받았지만 열지는 않았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돈은 의도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돕고 싶다면 행동으로 하세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럼 제가 노동자로 일하게 해주세요. 태연 씨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공장 청소부터 시작하죠. 동현은 웃으며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다. 혜진 여사는 멀리서 서서 뒤돌아보며 기쁨으로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동현이 돈으로 보상해줄 필요도 없고 비싼 선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남자입니다. 어느 날 오후, 태양이 들판 뒤로 천천히 지면서 태연 씨와 혜진 씨는 계단에 앉아 밝은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물었다. 혜진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살짝 웃으며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인생은 항상 그 나름대로의 준비가 있다고 믿습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 앞에서 동현은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느라 분주했고, 마을의 소년이 그의 곁에 서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오래된 상처가 아물고, 진짜 집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삶은 점차 평화로운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동현은 수리점에 점점 더 애착을 갖게 된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곳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태연 선생에게서 진지하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고, 모든 지시를 인내심 있게 듣고,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연 씨는 처음에 동현 씨에게 도구 세척이나 작업장 청소 등 간단한 업무만 맡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동현의 결의를 눈치채고 그에게 더 어려운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예전처럼 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는 인내심과 끈기가 있으며 실수를 하더라도 이전처럼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동현이 선풍기를 수리하느라 분주한 사이, 혜진이 손에 수건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동현아, 땀 닦아. 더워. 동현은 엄마가 수건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비난의 빛이 없었고,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그는 수건을 받고 살짝 웃으며, 고맙습니다. 엄마, 혜진 여사는 가볍게 웃으며 다시 안으로 돌아섰다. 그것은 작은 순간이었지만 동현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조금씩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태연 씨가 오래된 시계를 수리하고 있을 때 혜진 씨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연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가 여기에 도착한 이래로 아무에게서도 편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책을 펼쳤고 책 속의 글자에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예상치 못한 사람, 그의 딸에게서 왔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물었다. 태연 씨는 심호흡을 한 후 편지의 글자를 읽었다. 아빠, 편지를 쓴 지 오래됐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아빠를 내버려 두고 아빠가 저를 위해 해주신 일을 이해하지 못한 건 잘못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우연히 아빠를 잃었어요. 요즘 생각이 많이 나요? 아빠가 여전히 훌륭한 장인이었던 옛날이 생각나요? 항상 능숙한 손으로 집안의 모든 걸 고치셨잖아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엄마와 저는 아빠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어요. 너무 이기적이었고, 제 인생에 너무 바빠서 아빠가 저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몰랐어요. 이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주세요. 아빠를 보고 싶어요. 아빠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제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는 거기서 멈췄다. 태연 씨는 종이를 내려놓았는데 평소에 침착하던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혜진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태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요. 이 과거를 오래 묻어두었어요. 이제 제 삶이 안정되어서 다시 파헤칠 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혜진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정말 후회하고 있을지도 몰라. 동현이처럼 그녀에게도 기회가 필요해요라고 말했다. 태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용서할 용기가 있는지 몰랐지만 이 편지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연 씨는 베란다에 홀로 앉아 들판 위로 펼쳐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편지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잠시 망설인 뒤 전화번호를 돌렸다. 전화선 반대편에서 친숙하면서도 감정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는 아빠예요. 태연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긴 침묵이 흘렀고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다. 저는 괜찮아요. 당신은 어때요? 저는 정말 미안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을 감사하는 법을 몰랐어요. 태연 씨는 눈을 감고 손에 쥐고 있던 수건을 가볍게 꽉 쥐었다. 그의 마음속 일부는 여전히 주저했지만 다른 일부는 약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글쎄요,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는 낮지만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말로 상황을 바로잡고 싶다면 다시 시작해야죠. 전화 반대편에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연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의 일부가 제거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태연 씨가 편지를 손에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다시 볼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혜진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좋습니다. 용서하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당신에게서 그것을 배웠을 겁니다. 혜진 여사는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나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한 일에서도 배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속할 곳을 찾고 싶어 해요. 태연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딸이 잃어버린 집을 찾도록 도울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태연 씨는 평소보다 더 깔끔한 옷을 준비했다. 그는 딸을 다시 볼 준비를 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는 약간 긴장하고 걱정도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마침내 과거와 마주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그냥 진정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오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셔츠 자락을 꽉 쥐고 있었다. 그가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 그는 물었다. 혜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진지한 편지를 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과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지 마세요. 혜진 씨가 말했다. 태연 씨는 한숨을 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죠. 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멈추자 태연 씨는 내리면서 이상한 기분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진우거리는 그가 떠난 날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끄럽고 붐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이 만나기로 한 커피숍으로 걸어갔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한 구석에는 한 여성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일어섰다. 아버지. 태연 씨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로 많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어른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주저함과 죄책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태연 씨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앉으며 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도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입술을 깨물고 속삭였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마치 그 눈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말해봐요.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았다.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떠난 후에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많고 좋은 집이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잃은 것 중에서 다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에 태연 씨의 가슴이 아팠지만 그는 그녀를 비난하기보다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내 인생에 다시 당신을 데려오고 싶어요. 그녀는 목이 메어오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바로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미안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태연 씨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알다시피 나는 너에게 너무 화가 났어. 나는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태연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의 딸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태연 씨는 오랫동안 딸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빠.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태연 씨는 마을로 돌아갔다. 그가 버스에서 내리자 혜진 씨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왔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녀를 만났어요. 혜진 여사는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용서했어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 여사는 밝게 웃었다. 좋네요. 가족이 제외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잖아요. 태연 씨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멀리서 동현이가 펌프를 수리하는 데 열중하는 사이 마을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가득 차 있지만 태연 씨는 지붕, 돌아갈 곳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정말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태연 씨는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벼워졌다. 딸과의 만남은 그에게 과거의 고통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애정이 치유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혜진 여사는 그에게서 뚜렷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태연 씨는 더 이상 매일 밤 예전처럼 조용히 앉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고, 대신 그는 마침내 마음이 쉴 곳을 찾은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어느 화창한 아침, 태연 씨가 오래된 기계를 수리하고 있을 때, 동현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태연 삼촌, 커피 한 잔 끓여드릴게요. 동현이 말하며 잔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연 씨는 동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동현은 그 옆에 앉아 태연 선생님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마 후 동현은 제가 이 일을 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태연 씨는 빙긋 웃으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동현은 심호흡을 하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저는 성공이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성공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작은 것들의 가치를 볼 때입니다. 진우가 말했다. 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진우의 일은 돈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한 일이에요. 동현은 웃었다. 당신과 어머니 덕분에 저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 씨는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며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동현이네 가족이 다 저녁 먹으러 놀러 오는데요. 그동안 일어난 일들 이후에 그녀가 아들과 며느리를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현과 그의 아내가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분위기가 약간 어색했다. 하지만 식사가 나오자 긴장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먹고, 이야기하고,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혜진은 마침내 가족이 재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동현은 어머니와 함께 앉았다. 엄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혜진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동현은 심호흡을 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오래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혜진 씨는 깜짝 놀라며 정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집은